네,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제4절 기간 파트에서 우리 전번에 저랑 만났을 때는 주주총회 했죠. 이번엔 이제 이사 감사할 건데, 우리 이사 감사 파트에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 해마다 문제가 나오고, 객관식에서는 항상 두 문제가 단골처럼 나오고, 사령에서는 매번 나온다는 거, 매번.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판례인데, 2015년 판례 한번 잠깐 보시면, 이거 합병 비율에 관한 겁니다. 우리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거는 합병 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인,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합병 무효 나오면 거기에 이유 중에 하나가 합병 비율 불공정인데, 자,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 이사가 우리 의무 파트에 선량한 관리자 주요 의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합병불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정도 있다면 이는 뭐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겠다. 죄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14년도 판례인데요. 대표 소송은 주주가 해사를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받은 판결은요. 소속 판결과 팔소 판결을 불문하고 모두 뭐다? 해사에 미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받은 판결 집행력도 원고인 주주 본인과 회사 모두에게 미치고요. 주주 스스로 집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거 따로따로 나옵니다.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나 이거 객관식에서 독립된 지문으로 2014년도 판례니까 자주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도 2004년도, 2014년 판례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가볍게 한번 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32번째 표교재 37페이지인데 32번째 판례 2014년도 한번, 그리고 15년도 판례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사 보수에 가는 거는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기출 문제죠. 변호사. 이 보수에 관해서 논하는데 보수가 말 그대로 뭐도 퇴직금 같은 문제 나왔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사 보수입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관의 금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총의 보통 결의를 정합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금도 어떻게 이 재직 중에 직무 집행 대가로 보기 때문에 뭐다? 보수 일종으로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77년 판례네요. 그럼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얘는 간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므로 정관의 이사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주총 결의로 정하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지급 시기, 지급 방법에 관한 주총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결론은 뭐라고요? 정관의 규정이 있든지 주총의 무슨 결의? 보통 결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도 판례, 명목상 우리 이사 없죠? 명목상 이사도 뭐라고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수액을 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잠깐 똑같은 판례입니다. 강행 규정이고요. 그리고 누가 결정한다? 주총에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 보수는 다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사령에서 한번 나오고 나서는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35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판례인데요. 회사 경영 상실을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게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 내용이라든지 채무 사항을 약간 과다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주주들이 주지마, 소수 주주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을 개최해서 그 안건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그 판례가 바로 뭐냐면 2016년도 판례. 따라서 무슨 말이다? 소수 주주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인 주총은 말 그대로 무효 사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6페이지 2015년 판례니까 우리 이것도 보수의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건데 한번 잠깐 끝부분만 볼게요.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여서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일명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9페이지에 보수에 관한 거 정리해놨으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정리하시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 37번, 4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사와 볼게요.
이것도 우리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인데요. 선임 결의가 피선임자 승낙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말이다? 이거 우리 감사이사 선임에 관한 건데, 옛날에는 주청에서 보통계에서 감사가 선임되면 다시 임용계약 했어야 됐거든요. 이제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해도 돼요. 벗고 그냥 우리 보통 감사이사 간사가 주청의 보통결의로 주주총회에 보통결의 선임되거든요. 끝이에요. 2017년도에 주주 개념 정리하면서 나온 판례가 같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 두 개였는데, 그때 주주에 대해서 하나 나온 거 있고, 이게 감사 선임에 관한 거. 이제는 결의에 따라서 감사로 선임만 되면 되고, 선임만 되면 되는 거고, 더 이상 임명결 필요 없다. 그 판례가 바로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37번 2017년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 판례는요,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워낙 문제 많이 출제가 됐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41페이지 보시면 요거 한번 2017년도 판례만 가볼게요. 이거 저는 합의체 판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소보험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발행이 무효뿐만 아니라 이 업 융통도 되지 않았대요. 이 발행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볼게 이때 당연히 그때는 배임죄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죄 미수범으로 처벌했거든요. 근데 이와 달리 대표이사가 회사 약소금을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약소금이 제3자에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실의 발생이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배임죄 기수 시점에 관해서 그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범위를 변경하기로 한다라는 게 저는 합의체 판결이에요. 2017년도 판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는 2018년도 판례인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가 영업을 전부 또는 중량 일부 당연히 특별결의 받아야 되죠. 주청의 특별결의죠. 자, 이때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거는 뭐다?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식양도 같은 경우에 회사에 그죠? 일부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면 특별결의 받아야 되지만 특별결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 41번 같은 경우는 2013년 회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회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 조문으로 한번 잠깐 보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사 고의 또는 과실로 그죠? 법령 또는 정과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봐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무슨 책임진다고요? 연대 손해배상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회사에 대한 책임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책임이죠. 회사에 대한 책임은 거기 연계해서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죠. 이거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 누가 들어간다고요? 주주가 포함이 된다.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제3자한테 주주 포함됩니다. 주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이사가 회사에 대해 잘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제3자에다 주주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주주한테도 책임을 지는 게 판례 아시죠? 횡령한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횡령한 건 안 돼요. 그런데 그죠? 이 이사가 장부를 조작해 갖고 주식 인수인이 그 장부를 믿고 샀는 경우에 그 인수인이 손해를 본 경우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는 약간 상반된 판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자, 43페이지 조금 보시면 거기는 이제 2019년도 판례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줄 그어진 부분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네, 두 번째부터 보면 되겠네요.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중 1인에 대한 기부 행위를 결의하면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답니다.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의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 더 법률로 적어놓은 거고요.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지노 업자에 관한 판례인데요. 공익을 기여하기 위해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액이 각 회사의 채무 상태를 비추어서 과다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다? 이거는 위반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019년도 기부행위 결의한 거는 안 된다라는 판례 입장을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살짝 보시면 44페이지인데 회사에 대한 책임 제가 금방 말한 거 조문으로 나왔죠. 여기서 399조, 401조, 그리고 414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5년 판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주주총회 선임된 이사 감사가 쭉 나오는 부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끝부분 잠깐 판례 끝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 가지고 이사 감사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총 결의에서 정한 보수 청구권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라는 2015년도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네 번째 판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44페이지인데 이제 보수에 관한 거죠. 넘어갑시다. 계속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자, 45페이지에 관한 것도 2014년도 이사 선임에 관한 건데요. 자, 우리 주총은 소급표입니까? 불소급입니까? 주주총 하려는 네, 소급표죠. 그래서 거기에 소급표 자격을 상실한단 말 나온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주총회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사 자격이 주총이 하자가 있으면 거기 하자에 의해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존재 확인 판결 확정되기 전에 한 대표이사 행위는 뭐다? 무효가 된다. 이것도 14년 판례인데 조금 중요해서 살짝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6페이지도 똑같은 판례. 이거는 아시지만 우리 직무대행 권한자 있죠. 이거는 이겁니다.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면 직무가 일을 못해갖고 이 대표이사가 직무 집행 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죠. 다시 어떻게 한다? 그 대표이사가 다시 이사로 됐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집행 정지된 직무 정지된 이사를 다시 선임해갖고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집행정지 가처분이 마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한다? 대표이사가 안 된다. 그런 판례. 자, 47번도 거기에 유사 판례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넘어와서 이제 48번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한 주주도 바로 뒷부분 바로 쭉 넘길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만 사행위 취소의 소송은 각각을 해서의 금전 채권자 지위에서 제거하는 것이지 주주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내세워서 회계장부 일람 등사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이 주주가 내가 떠나겠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뭐다? 내가 회계 장부를 봐야 되겠다. 우리 회계 장부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아무나 볼 수 채권자 못 보고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같이 어떻게 했다 첨부해야 되는데 떠난다는 주주가 왜 봅니까? 당연히 뭐다? 부당하다는 판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건 우리 2017년도 나오고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은 이거 100분의 3을 어디까지 보유해야 되느냐?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나 체크하세요. 우리가 대표소송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제기하고 나서 주식수가 100분의 1이 미만 된다 하더라도 소액 영향이 없는데 우리 회계장부만큼은요. 끝까지 100분의 3이 되셔야 돼요. 끝까지. 예외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다? 계속되는 동안에는 주식을 구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번 판례하고 그 밑에 판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회사항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자주 등장한 2016년 판례인데 우리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요. 굳이 이사의 규정이 부회사항이라고 정해지지 않더라도 뭐다? 이사의 결의를 걸쳐라. 이런 판례 계속 보셨죠? 그리고 그 옆에도 2016년 판례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경우 주식수 이거 100분의 10 미만 있죠. 100분의 10 미만을 가진 회사의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즉각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 그 판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사 선임에서 우리 보통 149조 2항 의결권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 제368조 제1항에 말하는
발행 총수의 삽입 여부에서 4분 1이 되는 같은 경우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죠? 100분의 10 미만 같은 경우 감사 선임이 임의 기간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건이 충족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요건 충족하셔야 됩니다. 감사 선임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서 그 기간 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받고 넘어갈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회사 기간 파트는요. 최신 판례는 몇 개 없어요. 근데 기존 판례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그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제 5절 파트 가서 그 밖에 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납입죄에 관한 건데 전환사채에 관한 거죠. 2015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만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전환사채 인수율이 전환사채를 처분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거나 유보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네, 이거 배임죄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빼돌렸어요. 인수대금 빼돌려갖고 사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한 돈을 가지고 회사에 다시 어떻게 한다? 죄송합니다. 갖다 넣어도 뭐라고? 배임죄라고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 판례입니다. 그리고 54번 판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5년 판례인데 요것도 잠깐 보시면요. 이거예요. 신주 인수구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 발행 무효일수에 관해서 당연히 뭐다? 신주 발행 무효일수가 적용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주 인수공부 사채에 관해서는요. 원래는 상법에 조문이 있는 거는 준용한다는 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상법에 없는 거는 뭘로 한다고요? 판결에 따라서 유추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추 적용.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뭐냐면은 원래 거기 51페이지 박스로 정리해놨죠. 그래서 거기 아시겠지만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신주 발행하고 똑같아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도 준용되고요. 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 인수이자를 준용하지만 신주 발행 무효일수는 준용한다면 틀린 지문인 거 아시죠? 유추 적용된다. 그 판례고요. 자, 그 밖에 회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원래 판례가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등장합니다. 그 밖에 회사는 한 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유한회사에 관한 보수액은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함으로 이사가 보수를 변경하돼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리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안 된다. 2017년도 유한회사에 관한 조금 새로운 판례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 나머지 이게 임의 규정이냐 아니냐는 뭘 갖고 판단하라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끝부분 잠깐 다시 한번 보더라도 그 보시면 2014년 판례가 있고 2017년도 판례고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엄습표 잠깐만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합자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거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를 해산 후에 사원 일부만 회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2017년도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존립이 만료돼요. 그럼 회사가 이제 할 수가 없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관을 변경해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판례. 아무것도 아닌 판례 같지만 이런 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식회사 이제 마무리하셨고 이제 마지막 우리 어음수표 보험법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법이 정말 어려우시죠? 그래서 중요한 판례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2016년 판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이죠. 왜요? 제시정권성이고 상한정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판례 이것도 2014년 거니까 넘어가고 2016년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당이득에 관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은행 직원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횡령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이걸 일부를 그저 예금했다가 자기압 수표를 발행해서 그거를 그치 교부받았어요. 자기 앞으로. 근데 갑은행이 갑 자기압 수표에 관해서 피사치 신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돈 없어요라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갑은행이 발행 자금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고 그 후 자기압 수표에서 지급 제시 경과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경과하도록 자기압 수표상의 권리나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자가 없이
갑은행이 발행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갑은행에 관해서 병은행은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게 우리 2010년도 판례 입장.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은행이 계속 현금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돌려줘라. 뭐 그렇게 나온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공사 판례는요. 2017년도 판례 3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치 신고 등 사고 신고를 하고 나서 어음 금액 상당의 사고 신고 담보 금액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어음 소진에 대한 변제 공탁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죠. 아니 이거 공탁은 이거 저기 은행 지급이 예치했다 그래갖고 소진이 돈 받아간 거예요? 아니라고요. 돈 받아간 걸로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는 소진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 신고 담보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실질적으로 소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험법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러지만 우리 어수법은 많이 버리시죠. 그러나 보험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보험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 문제에서 뭐가 나타나죠? 고지 의무 위반.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무슨 말이냐?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그죠? 절세를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고지 위반인데,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엄수표에서는 뭐가 자주 나왔죠? 최근 판례 말고 우리 문제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 엄수표 같은 경우에서 뭐가 자주 등장하냐면요. 위조 변조 많이 나오잖아요. 위조 변조. 그래서 문제 공부하실 때 조금 팁을 드려가자면 위조 변조 공부하시고요. 조금 더 공부하겠다 하시면 백지엄. 백지엄은 언제 보충하면 되죠? 최종 변론 종결시. 그리고 불소급이라는 거. 이런 거 소송하고 조금 관련된 거 있죠. 엄수표 같이 공부하실 때도 소송과 관련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는 변호사 시험이잖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험법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는 60페이지로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 판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보시면 줄건징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약관 조항에 따라서 명시 의무가 제도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 조항은 명시 설명 의무를 대상이 되는 뭐다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한테 고지 의무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한테 바로 뭐다? 약관 조항에 관해서 명시 의무가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제대로 보험계약자한테 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거야 하는 거는 빼도 된다는 판례, 이 판례. 말씀드리면 영향이 미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다면 굳이 그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2018년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설명 의무를 위반해갖고 고객이 보험 계약을 충분히 그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로 불가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면 이런 경우는 보험계약 내용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으로 해당됩니다라고 해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봤을 때 그죠? 내가 너 설명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거 안 했을 거야. 거기에 해당된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우리 보통 보험자의 명시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두 번째 2016년 판례도 요건데 잠깐만 우리 줄거진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외에 관한 단서 조항인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 해칠 경우와 책임 개실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해침으로써 이제 1급 그죠?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서 보험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의 원칙이 부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보험 약관이 애매합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요? 보험 계약자. 이걸 말을 바꾸면 보험자한테 불리하게 일명 축소 해석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 있는 2017년도 이런 것도 네 누가 주장한다고요? 보험자가요. 왜요? 보험 계약자 거기 고지 의무 위반은요. 보험 계약자가 하는 거죠. 이걸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입증할까요? 당연히 보험회사가겠죠. 보험자가 한다. 그 판례 2017년도 판례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 자, 2009년 판례는 그냥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뒷부분도 보시면 다 거의 고지 의무에 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는 게 뭐라고요? 고지 의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도 보시면 자, 보험 계약자가 초과 보험 사실 있죠. 이거 알리지 않은 게 고지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초과보험 이런 거 있죠. 그죠? 알지 못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 조금 예외 판례인데 보면은 그래 중복보험, 초과보험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사 판례가 뭐냐면 중복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이거를 그렇게 받던 판례가 있는데 여기 있는 15년도 판례 초과보험에 관한 사실인데 조금 예외 판례를 볼게요. 보험 계약자가 초과 보험 사실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보다 실행위로서 기망행위로 봤던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초과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을 비교해서 보험 가액이 더 적고 보험 금액이 더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집은 1억짜리인데 보험금은 2억. 이게 초과 보험이죠. 우리 처음부터 사기로 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이것도 네 2014년도 판례니까 한번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뒷부분 한번 살짝 넘겨서 우리 2010 최신 판례가 별로 없고 다 중요 판례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판례는 예를 들어 다 중요한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09번 판례도 우리 여기 네, 보험사고 상해보험에 관한 건데 조문 737조부터 시작해서 보험자 면책사 이런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관한 거 네, 솔직히 보험은 최신 판례가 몇 개였고 다 중요 판례만 다 붙여놨어요. 이게 정말 중요 판례입니다. 여기 있는 건 하도 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조금 66페이지 14번 요거 제3자 보험자 대위권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보험이 있죠.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제3자 범위 우리는 소송과 관련되기 때문에 되게 제3자 범위 중요한 거 같아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 한번 꼭 체크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문으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지금 14번 전원 합의체 2015년 판례 같은 경우도 한번 잠시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볼게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 계약에 그죠?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계좌 스스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보험자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 승질 의무죠. 제3자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인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하시면 안 된다는 조금 예외적인 판례까지 한번 살짝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거기 적혀 있는 판례 같은 거 보면은 거기도 2015년 판례라고 한번 보시고요. 거기 또 밑에도 뭐 타인생명보험 이거는 꼭 정리하시는 거 아시죠? 타인생명보험이라 그래서 이때는 네 반드시 뭐다? 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죠. 언제 받아요? 보험 계약 시.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2017년도 판례가 뒷부분 몇 개 나오는데 그것만 조금 정리하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68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2017년 판례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보험약을 해석하는 방법은 변호사, 그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품 또는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확정되어야 한다. 2017년 확정돼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2017년 표 이것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피용자의 공동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 보험자에게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 행사한다. 사용자도 보험회사가 있고 피용자도 보험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피용자가 잘못해갖고 사용자의 보험회사가 대신 보험금 지급해갖고 피용자 보험회사한테 구상권 청구한 거. 어려운 판례죠? 볼게요. 이때 보시면 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대의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 보험자는 사용자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2017년도 판례고요. 거기에 대한 거 법무사에서 그 선택형 문제로 조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도 판례가 전부 다 이제 그저 15년도 판례 쭉 나오는데 이제 18년 판례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우리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 보시면 네, 71페이지 25번이 2019년도 판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험금에 관한 상사 이율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일단 이거는 우리 그 보험금 있죠. 이거 상법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해자 보험자에 대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피보험자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변경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연 손해금에 관한 연 6분이 아니라 뭐다? 상사 5%의 민사법정 이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뭐라고요? 상사가 아니라 민사로 돌아가서 조금 적죠? 예, 5%라 오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맨 뒤에 있는 2018년 판례 줄거진 것만 한번 읽고 볼게요. 유언 집행자가 유증에 따라서 보험자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 2018년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오해지만은 우리가 집행 유형자, 그죠? 유언 집행자 연계된 판례니까 좀 특이한 판례죠.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상법 5년치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